자본주의 경제는 그 고유한 현상으로 단기, 중기, 장기 파동을 기록하면서 호황과 불황의 과정을 반복해 왔습니다. 즉, 생산량, 고용량, 물가 등의 경제 지표들은 한 번 한 방향으로 변동하기 시작하면 같은 방향으로 누적적으로 발전해 호황과 불황의 과정을 반복하는데 이를 경제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경제 사이클은 과거에는 주로 경기 순환 또는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경제의 장기 경제 사이클은 그 경제의 국내 총생산의 흐름을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은 노동시간과 시간당 생산량의 산물입니다. 그러므로 경제의 장기적 성장은 노동인구 증가율과 생산성 증가율 같은 기본적인 요소에 의해 주로 결정됩니다. 물론 사회와 환경이 다른 변화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와 환경에 큰 변화를 일으켜 장기 경제 사이클을 크게 변화시키는 요인으로는 산업혁명이 있습니다. 산업혁명 또는 콘트라티에프 파동이란 세 가지 인프라, 즉 커뮤니케이션 인프라, 에너지 인프라, 운송 인프라의 변화가 산업 생산의 극단적인 증가를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기술 플랫폼은 인프라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경제를 조직하고 관리하는 방법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석탄과 기차에 의한 1차 산업혁명, 전화, 석유, 전기, 그리고 자동차에 의한 2차 산업혁명, 인터넷 기반의 3차 산업혁명을 거쳐 이제 세계 경제는 IoT, 신재생에너지, 무인 전기차를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의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연도별로 거의 변하지 않으며 10년 단위로 서서히 변할 뿐입니다. 따라서 경제의 평균 성장률은 장기에 걸쳐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장기 경제 성장률은 아주 긴 시간 프레임 안에서 의미 있게 빨라지거나 느려집니다. 기본적으로 경제가 장기간에 걸쳐 상당히 안정적으로 성장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경제의 성과가 매년 한결같으리라고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요인들이 변동하므로 경제 성장은 평균적으로 기본 추세선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연간 변동성을 보이게 됩니다. 경제 사이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내생적인 요인으로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이 변하면 연간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는 지출과 저축 사이에서 또는 재고 비축과 재고 판매 사이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이러한 결정은 소비자나 경영자 같은 경제 행위자들의 심리 상태에 의해 종종 영향을 받습니다. 다음은 외생적 요인으로 연간 경제 성장은 전쟁, 세율의 변경이나 무역 장벽 조정과 같은 정부의 결정, 카르텔에 의한 상품 가격 변화처럼 엄밀히 따져서 경제적인 사건은 아니지만 사람에 의한 사건 또는 가뭄, 허리케인, 지진과 같이 사람의 개입이 없이 발생하는 자연 현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단기 경제 성장은 평균적으로 장기 추세를 따르지만 매년 장기 추세선을 중심으로 진동합니다. 경제 사이클의 주요 동력으로는 금융 동력과 경제 동력이 있습니다. 먼저 금융 동력으로는 이자 지급과 자산 가치 변동에 따른 부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자 지급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 또는 인하함에 따라 그 크기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자산가치 변동에 따른 부의 효과는 전 세계 국내 총 생산의 400에서 500%에 이르는 자산가치가 일으킵니다. 다음으로 경제 동력으로는 소비의 변동으로 투자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따라 재고 변동과 자본 지출이 있습니다. 소비의 뚜렷한 변화 없이 계절적인 요인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본격적인 소비 시즌에 맞춰 재고를 축적하고 소진하는 재고 변동에 의해 단기 경제 사이클이 형성됩니다. 반면 소비의 추세적인 증가 또는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생산 능력을 초과하는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본 지출, 즉 설비 투자에 의해 중기 경제 사이클이 형성됩니다. 재고 변동에 의해 단기 경제 사이클이 형성되며 이를 키친 파동이라고도 부릅니다. 지속 기간이 평균 4.5년이고 이 중 하락 국면은 6에서 9개월로 꽤 높은 규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고 변동은 국내 총 생산 대비 마이너스 3에서 3%를 차지하며 이 수치는 변동이 매우 심합니다. 변동이 심한 이유는 재고의 상당 부분을 사람들이 미래를 걱정하면 구입하지 않는 내구재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 지출, 즉 설비 투자에 의해 중기 경제 사이클이 형성되며 이를 주글라 파동이라고도 부릅니다. 지속 기간이 평균 9년이고 이 중 하락 국면은 2에서 2.5년으로 빈도는 약간씩 다르고 특수한 혁신, 무역 자유화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본 지출은 선진 경제의 경우 국내 총 생산 대비 10% 이상을 차지하고 신흥 경제의 경우 그 이상을 차지하며 건물이 아닌 기계류 및 장비에 대한 투자를 말합니다. 미국의 경우 자본 지출은 보통 ICT에서 30%가 일어나고 운송 장비에서 20%가 일어납니다. 물론 일부는 공공 부문에서 일어나지만 대부분 민간 부문에서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소득은 한 나라의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새롭게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평가해 합산한 것으로 흔히 국내 총생산 또는 GDP라는 용어로 불리며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국내 총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과 전기 대비 증가율로 표현되며 보통 성장률로 지칭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의 경우 연간 성장률 및 추세 측정에 유용하며 전기 대비 증가율의 경우 단기적인 경기 변동의 속도나 경기 전환점 포착에 유용한 특성이 있습니다. 4월, 7월, 10월, 1월에 분기별 소폭치가 발표되고 4주 간격으로 수정치, 최종치가 발표됩니다. 세 차례에 걸쳐 발표되는 이유는 자료 수집 시 모든 필요 자료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내 총생산은 경기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지표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정책 관계자들은 재정 및 통화 정책을 결정하고 기업들은 사업 계획을 수립하며 투자자들은 투자 판단을 합니다. 시장 기대치를 벗어나는 결과가 나올 경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하향식 투자 접근 방법을 단순하게 표현하면 국내 총생산 분석의 툴을 기본으로 해서 각국의 국내 총생산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첫 번째, 분기별로만 발표되고 둘째, 자료의 변동폭이 매우 크고
잦은 수정을 요하며 셋째, 국내 총생산 데이터가 나올 즈음이면 이미 발표된 다른 정보들을 이용해서 국내 총생산을 꽤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국내 총생산 잠재 성장률은 노동인구 증가율과 생산성 증가율의 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선진국 투자자들은 투자 대상 국가를 선정할 때 우선적으로 노동인구 증가율이 높고 인구 규모가 큰 나라에 주목합니다. 소비시장으로서 글로벌 기업들이 주목하는 국가들의 공통점은 1억 명 이상의 내수시장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이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는 중국, 인도, 미국, 브라질, 나이지리아, 멕시코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인도는 인구 증가율이 1.32%로 2020년 중국을 앞질러서 세계 1위 인구 대국이 될 것으로 보여 세계에서 제일 주목받는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의 규모와 증가율을 종합해서 볼 때 인도, 멕시코, 나이지리아, 아세안 등의 국가들을 차세대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원동력으로 세계가 주목합니다. 또한 각국의 인구 비중이 세대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세대가 노동인구로 등장할 때를 주목합니다. 생산성은 국민의 생활 수준을 높여주는 원천입니다. 생산성 데이터는 미국의 경우 분기별 첫 번째 달 초에 발표하고 발표 1개월 후 정정 발표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미국 생산성 증가율은 평균적으로 연 2%였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인건비를 추가로 지급하지 않고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량을 매년 2% 높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생산성 증가율 2%에 노동인구 증가율 1%를 더한 연 3%라고 말합니다. 실제 성장률이 이 잠재 성장률을 상회하면 실업률이 감소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집니다. 반면에 실제 성장률이 이 잠재 성장률을 하회하면 실업률이 증가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집니다. 생산성이 높아지면 잠재 성장률이 높아지므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생산성 향상은 주식과 채권의 호재가 됩니다.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생산성을 높여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에 소요되는 원자재의 양을 절감하면 이익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도 상승합니다. 또한 노동 단가도 하락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지므로 채권 시장에도 호재가 됩니다. 생산성 향상의 원천은 기술 혁신이며 이러한 기술 혁신이 세 가지 인프라, 즉 커뮤니케이션 인프라, 에너지 인프라, 운송 인프라의 변화를 가져와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오고 이로 인해 생산 가능 곡선이 이동해 산업 생산이 극단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1910년대에는 자동차 부문이, 1920년대에는 전화와 전력 산업이 생산성을 높였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기술적 충격을 가져오면서 연평균 2.5%나 생산성을 끌어올렸습니다. 핵심은 지금이 과연 산업혁명의 단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판단하는 일입니다.